정치권 이슈를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먼저 영등포 갑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영주 의원이 넘어와서 같이 한번 대결을 벌였는데 일단 민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요. 여기 더군다나 이제 개혁신당의 허은하 후보까지 이제 3자 구도를 형성했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사실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무언가 여기 연고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쭉 당선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예측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유세 지원하면서 최현일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또 공을 들였고, 최현일 후보가 또 구청장 출신이잖아요. 네. 대부분 서울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구청장 출신들이 약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 지역 기반도 탄탄한 데다가 그런 행정 구조 같은 걸 꿰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죠. 정권 심판론의 기제에다가 기본 탄탄했던 지역이 합쳐지니까 아무래도 김영주 의원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중진이라 하더라도 네. 그 현실적 벽을 좀 뛰어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말하자면 뭐 좀 낙승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이제 사실 최현일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생각보다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결국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작동한 것 플러스 네. 김영주 후보에 대한 이 배신자 프레임 이게 이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그 격차가 나지 않았느냐. 사실 다른 지역을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그래도 근소한 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오랜 뭐 몇 선을 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격차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그 배신자 프레임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변해 보이는 모습은 현재 조금 전의 모습이었는데요. 인천 계양을 사무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와서 현재 개표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계양을에서도 지금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솔직히 김영주 후보가 처음에 영입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지역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갑은 영등포 을에 비해서 굉장히 호남세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영주 후보가 영입됐어도 그러니까 승부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3선까지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계 데모로 영입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고 감점으로 탈당한 것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개표율은 71.29%입니다. 13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59석 국회 지역구만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92석, 새로운 미래가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이 1석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결과치를 조금은 예상했는지에 대한 얘기를부터 할 텐데 이번에 엄 소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은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야가 비슷하게 좀 네, 나올 그렇습니다. 거다. 그러니까 140대 초반에서 엇비슷하게 나오고 조국 혁신당이나 기타 군소 정당들을 포함하면 야권이 다소 많은 그런 이제 균형을 맞출 걸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200석은 굉장히 충격적인 의석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3사 중간값이 93.5석입니다. 그러니까 비례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4석인 거죠. 그러면 개혁신당 예상 의석수가 1에서 4석까지니까 1에서 4석을 최대한 더해도 이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 100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린 이 사실상의 탄핵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뭐 오늘 아침에 제가 103석 그 네. 국민의힘 예상을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은 110석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1위 지역구가 15곳을 뺏겼어요. 남은 시간 동안 몇 곳을 더 뺏길지 모르겠지만 네. 100석 전후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올 텐데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대패입니다. 뭐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패다. 네. 이런 대패의 원인은 뭐 당장 뭐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 최근에 벌어진 세 가지가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 출국 금지 문제, 네. 그다음에 대파 논란, 그리고 2,000명 담화문. 요 세 가지가 중도층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오만, 독선 이런 것들 때문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전국적인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불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30% 중반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선거 때라도 좀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네. 그리고 최근에 국민들로부터 뭐 더 듣겠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경청하겠다 민생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이종섭 사태 대파 논란 2,000명 담화문이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을 다 숲으로 만들면서 네. 중도층의 불만이 폭발하는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최수영 평론가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레이밍을 얘기하는데 표층 프레임이 있고 심층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표층 프레임은 드러나 있는 프레임인데 심층 프레임은 잘 드러나진 않아도 그게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심층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제 거야 심판론 혹은 그다음에 이조 심판론은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들의 일부 막말과 그 도덕성 논란 때문에 약간 그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마지막 혼선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그 130석까지 예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선거를 뜯어놓고 보니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 기저에 있었던 심층 프레임인 정권 심판론이 매우 도도하게 흘렀다. 그러니까 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1년 반 동안 긍정 부정의 이제 긍부 효과가 60대 40 정도로 계속 1년 동안 꾸준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것이 결국은 이 선거를 뒤흔들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은 이 심층 프레임의 기제가 아주 저류에 도도히 흐르면서 이른바 수도권 선거라든가 말하자면 스윙 스테이트 지역까지도 민주당이 좀 압승할 수 있었던 그런 말하자면 동력을 계속 제공했다. 결국은 이게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도 다 제압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린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울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국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 총 48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시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35석, 국민의힘이 13석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도봉갑입니다. 도봉갑에 이제 안규령 후보가 지금 46.74%, 김재섭 후보가 50.25%, 지금 84% 정도 개표가 된 상황인데 조금은 앞서 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는 지역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영등포 을 지역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도봉 같은 경우에 좀 앞서 나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박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역시나 이제 안기령 후보의 차은우 논란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경선을 통한 지역도 아니고 네. 이제 하루아침에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유세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차은우 논란까지 터지면서 네. 안기령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이 호감도가 뚝 떨어졌던 게 결국은 이제 김재섭 후보의 선전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오랫동안 이제 갈고 닦아왔거든요. 그리고 오랜 이제 방송 출연을 통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많이 유지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만은 합리적인 보수로서 당내에서도 평가를 받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지역을 잘 모르는 후보에 대한 이제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반감 그리고 이 소위 차은우 논란으로 생기는 비호감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좀 악재로 작용해서 김재섭 후보의 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현재 한 2,8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도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뭐 그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그냥 육선을 한 과거에 한번 김근태 전 의원부터. 예, 네. 신지호 의원이 한번 그 보궐선거인가에서 당선된 적 빼놓고는 김근태 그다음에 우리 인재근 의원이 네. 거의 뭐 내리 6번인가 이제 했던 지역이라 뭐 저기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는 이제 이번에 아무리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에서 강력한 어떤 정권 심판원의 기제가 작동했다 하더라도 그 김재섭 후보의 후광에는 이른바 핵관의 얼굴도 없었고 오히려 젊은 청년 정치인의 가능성이 좀 보여줬던 게 그런 어떤 강력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간의 동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한 것처럼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비호감이라든가 그런 점도 좀 있었겠지만 그것도 이제 상승작용으로 작용하는 데 요인이 됐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김재섭 후보가 갖고 있던 개인적 장점.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정당 지지도 말고 후보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대치로 5% 정도로 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5% 이상 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도 5% 이상 훨씬 그 더 많이 반영된 개인 지지도와 호감도 그다음에 본인이 정말 시장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닦아왔던 그런 어떤 지역구 경쟁력까지 감안돼서 지금의 이 추세라면은 굉장히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개표하면 아주 많이 갈리지 않는 한 추세로 본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네. 만일 그렇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하는 이른바 강북 노도강 쪽에서 네. 당선자를 내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어서 만일 김재섭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또 혹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몇 안 되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표율이 84% 정도의 2,8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뒤집어질 수 있다 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추세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사전 투표함을 아직 개봉하지 않았다면 네.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도봉을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선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이제 저간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갑에서 저렇게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안기령 후보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반발을 초기에도 많이 했고 그것들이 이제 끝까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재섭 후보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재섭 후보는 그런 것들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거리가 멀면 지역에서 상당히 약진했고 거리가 가까우면 이를테면 이제 심판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안기령 후보 공천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 실패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이 도봉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물론 뭐 그 내리꽂은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갈 만한 후보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력 자체가 뭐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대변인도 아직 공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공천이 됐어요. 이게 이 과정에서 인재근 전 의원의 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착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가서라도 빠르게 지역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뭐 지역의 주소라든지 현황을 잘 모른다던가 그리고 차은우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의 호감도도 결집하지 못했고 중도층으로부터도 조금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결국 지도부의 공천 실패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동작 한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서울 동작의 나경원 후보가 지금 현재 개표율이 한 71% 돼 있는데 55%, 류사명 후보가 44%,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면서 유력으로 좀 나오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 을을 좀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만 6번을 찾아갔다는 거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수영. 네,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동작을이 한강 벨트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동작을을 무너뜨리면 한강 벨트 전체를 다 석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사명 후보를 지원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최대한 부각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동작을에서 네. 떨어진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차기 지도부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요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공략을 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아직은 이제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네. 근데 한 10%포인트 차이 나니까 예.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표율이 한 71%이기 때문에 20여 % 표가 남아있긴 한데 표 차이가 지금 약 9,2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설령 그 다른 지역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졌다 그러면은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연고가 없는 이 유사명 후보를 거의 갖다 꽂다시피 했거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이를테면 뭐 전현희 혹은 뭐 추미애 이런 분들을 놓고 돌렸는데 어찌되었건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아마 뭐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거의 강력한 의사를 이렇게 표명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또 물론 이 길목이 동작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서 재판받으러 가는 이제 서초동 가는 길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가다가 들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요건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례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들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을 부여했다고 저도 보는데 그럼 이 상징성을 부여한 곳에서 저렇게 그래도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났던 그 나경원 후보가 결국 이겨낸다 그러면은 단순히 전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미래 어떤 블루칩이 한 명 들어가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무리했던 공천, 그러니까 아까 안규령 후보 우리가 결론 나지 않았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사천 논란에서 이 결과적으로 약간의 후폭풍, 어떤 당을 장악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성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리더십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구도 자체들이 그 전략 지역에서 무너짐으로써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적 판단과 안목에도 네. 약간의 상처를 내는 그런 결과로 최종적으로 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보다 지금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조금 이제 선전이 네. 이어지는 모양새예요. 근데 저는 이게 투표율의 원인도 크다고 봐요. 역대 서울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보면은 전남이 전국 투표율, 지역 투표율 1위였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이 전국 투표율 1위를 냈습니다, 지역 투표율. 그리고 서초가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은 게 동작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전 투표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민주당의 우세가 좀 더 뚜렷합니다. 반면에 본 투표에서는 네. 이 보수 정당의 지지가 좀 더 많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이 동작에서 이 샤이보수의 결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공을 들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건 뭐 전략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판 출석의 길목에 있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간중간에도 뭐 유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었던 거지. 그렇게 본다면은 높은 투표율에서 소위 나경원 구하기의 어떤 샤이보스의 결집 이런 부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네. 특정 지역들에서 인지도가 높고 좀 명망도가 높은 그런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샤이보스가 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원 수가 60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0시 33분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8석, 개혁신당이 1석이 되는데 이제 관심을 갖는 곳이 이제 개혁신당 1석인 이준석 후보가 있는 화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수원입니다. 이수정 후보와 김준혁 후보가 맞붙은 수원시 정 이 부분이 될 텐데 수원시 정 같은 경우에 이수정 후보가 이제 개표율이 88.44%인데 50.11, 김준혁 후보가 49.88, 275표 아주 근소한 차지만 이수정 후보가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여기는 사실 뭐 그렇게
민주당이 후보를 바꾸기도 어렵겠지만 네. 바꾸지 않고도 이기겠다는 약간 자신감이 묻어 있는 지역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김부겸 위원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내면의 자신감 같은 게 묻어 있다고 봤는데 예. 결국 지금 막상 개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막판에 불거졌던 김준영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막말 논란 혹은 역사 인식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결국 작동했다. 그렇다면은 막판에 불거졌던 그 정말 민주당 후보들의 그런 문제들이 마지막 2, 3일을 남겨두고 중도층에 영향 끼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분석이 많았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접전지에서 5,500표, 100표 차이로 갈리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 그럼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당의 그 정말 절대적 우세 지역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이건 그 말 그대로 김준영 후보 자체에 대한 그 후보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말하자면은 뭐 후보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후보를 철회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국민의힘 후보에 자동 당선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무투표 당선이 돼버리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주변까지 인접 지역까지 약간의 영향 끼쳤다는 흔적들이 보이는 게 일종의 접전 지역들이 좀 많이 생겨버렸다는 거. 그게 네. 저는 그 영향으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서 결국 지금 말하자면은 그 김준영 후보가 만약 당선이 안 되고 그 이수정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수정 후보는 대파 논란을 이겨냈던 그런 또 후보가 될 테고 네.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이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얻을 수 있는 의석을 잃었던 그런 또 뼈아픈 지역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이것도 사후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200여 표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근소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대파냐 야설이냐. 뭐 진짜로 우리가 흔히 뭐 차악을 고르는 선거다 그러는데 사실 대파 논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록위마를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번에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전 대파인데 이거를 갖다가 비판은 못할지언정 한 뿌리에 875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수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지록위마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수정 후보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지역 유권자들이 결국은 뭐 차악을 선택하는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뭐 누가 돼도 지금 뭐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결국 이수정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본인의 어떤 그 대파 한 뿌리 이 논란을 어떻게 앞으로 벗어 던지고 국민의힘의 대패는 이미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모습을 과연 이수정 후보를 안고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점은 굉장한 딜레마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원무에 출마한 염태영 후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수원시장을 역임했을 뿐더러 수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하는 걸 보면은 이 껄끄러운 비명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태영 후보를 공천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수원 전체를 염태영 후보를 통해서 단도리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준혁 후보가 다소 문제가 됐지만 네. 교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무사 후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애초부터 이게 교체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기 얘기했으니까 성남 분당 얘기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광재 후보가 64% 정도 지금 개표 중인데 안철수 후보가 53%, 이광재 후보가 46% 정도 되고 있고 분당 을에선 김은혜 후보 78% 개표율 중에 51.8%, 김병호 후보가 4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는 박 교수님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출구조사에서는 두 곳 네. 다 근소하나마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출구조사에 비해서 지금 이제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격차를 점점 벌려나가는 그런 모양새고 이제 아직은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안철수, 김은혜 이 두 후보의 지금 이제 출구조사와 상반된 그런 선전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은데 네. 앞서서 제가 나경원 또 용산의 지금 권영세 후보도 그렇고 주요 포스트에서는 네. 이 국민의힘 후보의 어떤 그 후보들에 대한 소위 샤이보스의 결집 이 부분은 뭐
이 묵과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위 심판론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붕괴 네. 이거는 이 사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인지도가 이제 워낙 이제 안철수 김은혜 후보의 이제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상대방도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샤이보스의 결집까지 이뤄내면서 지금 이제 신승을 거두는 쪽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홍소영. 네, 분당 가불은 재건축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인데다가 이번에 이제 1개 신도시 특별법과 연관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3구랑 굉장히 유사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두 후보 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미래 가치가 좀 평가가 된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분당 갑의 그 주민들의 선택이 조금 더 강하게 이제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분당 을의 김은혜 후보는 그러니까 용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병욱 후보와 이 격차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이제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네. 김은혜 후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 약간 비슷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두 분 다 지난 3월 9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한 분은 중간에 드랍을 거의 강제 당하시다시피 했고 한 분은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지만 그 용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네. 국정 운영의 회방꾼이라고. 네. 이런 말하자면 두 사람의 이른바 뒤쪽에는 후광 효과, 이른바 할로 이펙이 보면은 용산과는 전혀 다른 비주류의 이제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이제 그 인정해줬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 당선 지금 유력해 보이는 이제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보기에 그거는 개인기로 돌파했던 특별한 케이스 같고, 어쨌든 분당이 아무리 텃밭이 좋았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선전은 빅맨이라는 그 효과에다가 또 하나의 비주류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은 작동하지 않았고,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척을 진 거리를 뒀던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떤 마지막에 보수층들의 조금 더 많은 그런 동정 여론과 집중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성이죠. 화성시 의뢰 이준석 후보가 개표율은 38% 정도가 됐는데 43%에 지금 48%고 공영훈 후보가 39%예요. 약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물론 아직 38%니까 초기긴 합니다만 일단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유세에서 눈물의 유세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금은 자극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누가 당선돼야 가장 대통령이 가슴 아프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냈는데, 이 부분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엄 소장님. 네, 최수영 평론가 말씀대로 이게 용산과 거리 그리고 비주류 또 윤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각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용산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도 저도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유세를 하면 500명이 순식간에 모입니다. 그래서 나 당신 찍겠다. 네. 이런 이제 열기가 이제 느껴지고 있고, 막판에 또 그 부모님들이 가세하면서 유권자들의 신금을 울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38% 정도 이 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당선권에 이를지는 조금 좀 회의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선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그렇죠. 이제 개표가 너무 이제 적은 상황이고요. 네. 전국 개표율에 비해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초반에서 이준석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는 거는 앞에서 비주류 효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니 해도 이준석 개인기의 승리라고 봐요. 네. 만약에 이긴다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결정적으로 이 격차를 줄이기 시작한 것은 TV 토론의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공영훈 후보,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은 네. 이 공영훈 후보를 TV 토론에서 소위 아빠 찬스를 가지고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공영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부모님이 이제 유세에 참여하고 눈물을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 결국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동정론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후보로서는 뭐 결국은 만약에 이긴다면 뭐 개인기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역구에서의 승리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그 지역구를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우려도 많았습니다. 지역구를 비우고 타 지역 유세를 했을 때 네. 오세훈 시장이 그러다가 낙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예전에. 거를 들면서 네. 굉장히 이제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패, 저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심판을 이뤄냈고 또 지역에서도 상당히 큰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정권 심판론을 몰아붙인 뚝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이 총선 이후에 소위 그 친명 공천 논란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선전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이제 대표가 앞으로 이제 대선 가도로 가는 동안에 조금 이제 넘어야 될 그런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오늘 총선에서 이제 대승을 거둔 대표 입장에서 지역구도 놓치지 않은 그런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이재명의 저력을 뭐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본인의 지역구도 잡고 또 전반적인 승리도 얻어낸 뭐 야당 대표의 모습도 함께 보여준 그런 선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 지금 뭐 지긴 했어도 지금 뭐 남은 뭐 투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5%라는 저는 그 퍼센트를 유지한 거는 상당한 선전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구 조정이 됐거든요. 원래 갑에 있던 더 그 말하자면 민주당에 더 우세했던 지역이 이번에 선거구 조정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5%라는 정말 말하자면 좋은 선전을 했다. 더더군다나 선거 기간 내내 원희룡 후보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계속 활동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마크맨 역할을 했던 그런 효과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멀리 갔다가 계속 개항을 돌아오는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집요했던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던 것도 원 후보가 보여줬던 또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 후보가 1월 달부터 저기 아주 선점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 명령대전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성사된 그 지역구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선당우사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험지에 나가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런 지도자급의 어떤 선당후사를 했던 것은 저는 그 말하자면 나중에 어떤 자산과 서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갖는 어떤 상징 자본이 하나 돼가지고 네. 설령 지금 뭐 지더라도 저는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리더십을 재편할 때 일단 당권 예비 후보 정도가 돼가지고 저는 희생 정신과 어떤 서사라면은 만일 이제 나경원 후보 그다음에 뭐 그 나경원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말하자면 트로이카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오히려 그 말하자면은 22대 국회의 전반기에 어떤 비주류로서 어떤 그 당을 이끌어내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자산을 보여주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네. 이재명 대표는 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패자인 사실 그 원희룡 후보에게도 정치적인 희망과 끈은 그다음에 공간은 계속 열려 있는 그런 공간 창출의 모멘텀이 됐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원희룡 후보는 가능성, 패배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여준 게 원래 보통 선거에서 지면은요. 네. 이제 대한민국은 1위만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진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네. 문제는 지금 당권이 급격하게 이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한동훈 체제도 또 용산도 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주류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비주류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님께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네. 대통령 윤석열 체제 하에서 장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친윤의 좀 지지를 얻어서 뭐 비대위든 또는 당권이든 할 수 있는 어떤 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중간에서 소위 비주류와 주류 사이에 어떤 그 소위 세력 관계 속에서 중간에 선 어떤 리더십, 관리형 리더십이 포함해서 이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전환기의 지도부로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보통 이제 이번 선거 중에 벨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벨트. 한강 벨트 얘기는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낙동강 벨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 부산 지역 포함해서 이제 낙동강 벨트가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선 의원들을 막 전진 배치시키기도 하고 자리도 옮기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또 있었던 부분인데 낙동강 벨트에서 예상 밖으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라고 평가할 만한 결과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먼저 이것도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백석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이 위기감이 결국은 보수의 결집, 특히 텃밭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은 이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그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좋았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 샤이 보수의 결집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이제 개헌선마저 무너질 수 있겠다. 탄핵 저지선마저 무너질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결국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산, 이 소위 부울경, 이 PK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로 이 막판에 이제 결집이 일어나는 이런 그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 압승의 분위기 속에서 부산 지역에서 역풍을 맞는 그런 뭐 부작용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후보들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세금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뭐 잠깐 소개를 해주면 부산에서는 북구갑의 전재수 현 의원이죠. 그 후보가 서병수 후보한테 이제 이길 것이 좀 이렇게 보인다라고 나오는 한 군데. 사에선 지금 사구 갑이 개표율이 80.5%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후보가 50.18,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49.81. 또 이게 거의 또 따라붙은 상황이에요. 257표 차기 때문에 약간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고 또 김해 정도에서만 민주당이 조금은 선전하고 있다. 한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이번에 사실 중진 재배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성공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유일하게 선전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김태호 후보 한 명이고 네. 조혜진,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고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중진 재배치 전략이 결국에는 그 지역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설득력과 소구력이 없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컨셉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선전과는 별개로 저는 이제 그 이쪽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중진험지 재배치를 통한 돌파는 그렇게 50점밖에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부산은 아주 굉장하게 집결도가 보수 집결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했었던 이른바 진보당이 단일화하면서 어렵다고 했던 그 연재의 김희정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가 계속 완주함으로써 정의원 후보가 어려웠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거기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삼자 구도에서도 그 50%를 넘어선 정의원 후보의 그런 것은 그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장해찬 후보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석을 뺏기면 두 석을 저쪽에 헌납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을 전략적으로 지지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말하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연재 김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진보당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결국에는 뒤집는 걸 보면서 부산만큼은 PK 전선만큼은 정말 견고하게 보수층이 백석이 무너진다는 뭐 그런 어떤 말들 때문에 지켜줬던 것 같은데 다만 낙동강 벨트에서의 중진 재배치라는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공천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 이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했느냐 이 점은 약간 후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서 계속 나왔지만 이제 출구조사와 좀 달라서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 용산입니다. 권영세 후보가 지금 유력하다고 나오죠. 이제 개표율이 83% 정도 되는데 권영세 후보가 53.67, 강태용 후보가 45.17%로 약 9,0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용산 지역을 뺏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폭풍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용산에서 졌다라는 거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권영세 이제 후보는 실질적으로 인수위 부위원장을 한 데다가 초대 통일부 장관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심판받으면 말 그대로 정권 심판론의 상징적인 케이스가 돼버려서 서울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여기에 대한 상징성이 컸는데 저도 이거는 권영세 후보의 개인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정권 심판에 대한 기재,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그 맞상대한 후보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그렇죠. 또 재선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이라서 지역 기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는 저는 권영세 의원의 개인기 플러스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그 뿌리내렸던 어떤 그런 헌신성. 왜냐하면 여기 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가 있던 곳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얹혀갈 수 있었던 그런 말하자면 정권 심판의 요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본인이 이겨냈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된다면 권영세 의원도 네. 사실은 다시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가잖아요. 예. 단순히 사선을 넘어서 저는 이분도 이제 말하자면 당권 예비 후보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번 용산에서의 승리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기 수원시 정의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50.86%로 2,000표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수정 후보한테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누가 뽑혀도 참 논란이 될 만한 지역입니다. 소위 양쪽 모두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네. 후보 검증에 좀 소홀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김준혁 후보가 당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할 겁니다. 물론 뭐 이건 거꾸로 가정입니다만 이수정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로기마의 어떤 그 후보로서 굉장히 논란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김준혁 후보가 진짜 천신만고 끝에 거의 일주일 넘게 언론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진짜 맹공을 집중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신승을 거뒀는데 역시나 수원은 경기도는 네. 민주당의 아성이다. 이걸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끼리 맞대결이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밑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그렇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도 이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김태호 후보는 선거에서는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직은 좀 어려웠지만 선거에서는 불패 신화인데 더더군다나 김태호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꼭 어디를 나가라면 나가요.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만을 고집하지 않아서 늘 당선돼가지고 굉장히 그런 점이 더 이제 말하자면은 그 많은 분들에게 또 그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제가 또 중요한 건 저도 이 지역을 눈여겨본 거는 김두관 후보든 김태호 후보든 누가 이겨도 이제 대권 주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김두관 후보가 이겼다면 민주당이었고 그렇죠. 김태호 후보는 국민의힘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만일 김태호 후보,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 선거 이후에 물론 패배는 했지만 패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당이 리빌딩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보수의 그 재조정을 한번 할 텐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은 그 자산들이 이렇게 원내에 진입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그 비록 패했지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말하자면 과반이 못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 국정 운영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런 말하자면 중진급 리더들이 당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형성해 나간다면은 막 의석수는 좀 밀려도 원내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네. 상당 부분 저는 그래도 보수의 자산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현명하게 좀 선택해 준 것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득표는 하지 못했지만 일단 미래의 자산들을 그렇죠, 좀 예.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김태호 후보의 개인기,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플러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 우세 지역 또는 텃밭 지역에서 보수의 결집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통적인 텃밭이나 또 아주 중요한 뭐 우세 지역 이런 데서는 샤이 보수의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읍소 전략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그 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98%의 개표를 했어요. 도봉갑. 김재섭 후보가 49%, 안규령 후보가 47.94%, 989표 차. 이제 개표는 한 1.1%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이라고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2% 남았는데 900표 정도면은 뭐 네. 완전하게 완사이드가로 이렇게 그 마지막 투표함이 열리지 않는 한 저는 쉽지 김재선 않다. 후보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일이고 네. 그 정말 노도강이라는 그러니까 노원 도봉 이 강북에서는 사실 험지 중에 험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지역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젊은 젊은 씨앗이 이렇게 보수의 자산으로 뿌려졌다는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추세라면은 김재수 후보가 정말 그 원내 진입이라는 또 하나의 기염을 토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참 이거는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인물 경쟁력이라는 게 예. 정당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남겨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약간 뭐랄까 그런 그 선언적인 그런 결과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 결과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흥미로운 아마 내일 오늘 분석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양천구 서울 양천구 갑에는 이제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49.26%, 황희 현재 의원이시죠. 네. 48.70%로 해서 700표 정도 차이인데 개표율이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인데 이곳 역시도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희 의원이 또 다졌던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아직 김재섭 후보나 구자룡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거의 마지막까지 다 100% 개표해야 맞습니다.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선전입니다. 민주당의 이 우세 지역에서 네. 두 젊은 이 정치인들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포스트 이준석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에 가려졌던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물론 뭐 방송에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저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 그리고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씨앗 아까 뭐 그 소위 비주류 당권 주자들뿐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면 젊은 정치인들도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래도 뭔가 좀 다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좀 미래에 어떤 희망적인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뭐 소중한 씨앗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기서 또 의미가 있는 게 구자룡 후보가 만일 당선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함은경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수정 후보도 지금 사실 이제 뭐 어려워진 거고 그렇다면 구자룡 후보가 만일 서울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가 남은 성과로 하나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최소한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구자룡 후보도 젊은 피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은 그나마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뭐 정말 그래도 하나의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흔적이 될 수 있어서 요 점도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다라고 많이 지적했던 것이 비례대표 후보였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제 젊은 정치인이 보수에선 많이 없는데 비례대표는 젊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 미래 그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거는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거기는 이제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 정치인들이 좀 손쉽게 우리 원내로 진출해가지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이제까지 늘 활용되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성과 다양성은 좋았지만 좀 뭔가 정치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치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례라는 게 정말 그런 전문성과 꼭 뭐 다양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좀 좋은 자산들을 비례대표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진입시켜내는 것 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좀 아쉬웠는데 그나마 그 지역에서 김재섭 구자룡 후보 살아남는다면은 그런 것을 좀 벌충해주는 그런 효과도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갖는 지역 몇 군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하남 갑 얘기 좀 해볼까요? 이 개표율이 62.08%인데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52.8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47.17%로 3,5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여기는 뭐 사전 투표함이 지금 반영된 건지 아하. 반영되지 않은 건지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사전 투표함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라 그러면 추미애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아직 사전 투표함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경기도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네. 추미애라고 하는 그 무게감, 그렇죠. 뭐이 무게감에 비한다면 지금 결과가 조금 좀 실망스러운 결과거든요. 아. 물론 여기가 이제 위례 신도시를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소위 지역의 어떤 그 현안 또는 뭐 유권자들의 이제 필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미애라고 하는 이 걸출한 무게감을 갖는 이 소위 뭐 당대표급 전직 네. 당대표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추미애 의원으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낙선한다 그러면 정치 생명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럼 굉장히 기로에 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저도 추미애 후보를 저기다 낼 때는 어느 정도 민주당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물론 저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유권자 지형이 조금 이제 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고는 하더라도 아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임밸류라든가 이런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런 지금 그 큰 프레임이 형성된 상황이라 그러면 뭐 너끈히 앞서지 못하더라도 추미애 후보가 당연히 앞설 거로 우리도 예측했는데 그렇죠. 출구조사도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추세 놓고 보면은 표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물론 이제 뭐 사전 투표하면 나중에 뭐 개봉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거는 그 추미애 후보의 개인 경쟁력의 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거꾸로 기여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 심판도 일부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에서는 과연 그 추미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그게 맞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내 진입했을 때 또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국회의장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추미애 후보가 정당 지지율보다도 상회하지 않고 정권 심판론 기제에 편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설령 뭐 박빙의 승부가 난다 하더라도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지금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도 이제 개표율이 7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종로라는 지역이 이제 물론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겨가면서 정치 1번지의 의미는 약간은 퇴색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 1번지의 종로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의 당선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도 뭐 종로에 사는 유권자로서 네. 사실은 이 곽상원 후보가 종로에 온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의 어떤 바람 플러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이 굉장히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네. 종로에 그러니까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선거구는 아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그리고 정권 심판론의 바람 이게 절묘하게 갈리면서 곽상원 후보가 당선됐는데 뭐 당선은 됐지만 앞으로 이걸 지켜나가는 것도 이제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또 그런 정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소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은 곽상원 후보가 앞으로 정치인으로 살아나가면서 좀 안아야 될 숙제 같은 운명 같은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국민들의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곽상원 후보 공천은 사실 민주당의 그동안 그때 친명 행제 비명 행사 논란에서도 네. 무언가 탕평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배려라는 그런 충분한 그런 시그널이 됐던 그 공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뭐 곽상원 후보가 대중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사위라는 것만 있지 대중적인 인지도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력 같은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 과거에 뭐 충청도에서 한번 출마한 적은 있었지만 종로 연구성도 그렇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후광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의 어떤 그런 당의 조직이 잘 결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가 넘는 이제 득표율로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곽상원 후보 입장에서는 시험대에 들었죠. 이제는 단순히 누구의 사위라는 것이 아니라 곽상원식 정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종로가 지금은 물론 정치 1번지가 아니라는 소리 듣더라도 종로 지역이 갖는 어떤 함의와 무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걸맞는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제 초선이지만 22대 국회에서 정말 어떤 의정 활동을 보여줄지 본인이 이제 앞으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노무현의 사유에서 곽상원식 정치가 어떤 건지 이제 그 차별성을 보여주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아주 기회는 굉장히 열려 있는 좋은 어떤 22대 국회 자산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앞서서 지금 당선자 명단이 쭉 나가는데 초반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던 이 도봉에서 도봉구 갑의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49.05%로 안규영 47.89%를 약 1000표 차로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거는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뭐 김재섭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이준석 이후에 젊은 정치인들의 설자리가 국민의힘 내부에 없었는데 네. 김재섭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이 테이프를 끊었어요.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김재섭 후보 개인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정치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하고 신승을 했는데. 네. 뭐 김재섭 후보가 열심히 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앞서 얘기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 실패 여기 굉장히 커요. 네. 다른 지역에서 뭐 김재섭 후보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다른 후보라고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안기령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의 공천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선거운동에 대한 지역을 잘 몰라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얘기도 들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약간의 차이로 지긴 졌습니다. 그 우리 정치권 저 속설 중에 하나에 네. 실수는 해도 실소를 자아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이없어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네. 참 뭐 안기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때 뭐 말하자면은 뭐 그 연고 없는 공천에다가 뭐 이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배우 그러니까 차은우 닮았다는 그런 논란 더더군다나 얼마 전엔 그 김어준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큰절하는 영상이 돌아가지고 네. 그것이 과연 그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정치의 절반은 어찌 보면 손님 실수에서 기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김재수 후보의 승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도 김재수 후보가 정말 그 만삭의 부인과 함께 캠페인을 했어요. 시장 인사, 거리 인사,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장 곳곳을 누비고 어떤 뭐 말하자면 지역의 흔적 이런 것들을 몸으로 채워내냈던 그런 어떤 연고성들이 네. 정말 이제 6년의 시간, 7년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제대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 강북이라는 말하자면 어떤 국민의힘 계열로 보면 보수정당 계열로 보면 험지에서 예. 그게 젊은 정치인이 정말 두 번의 도전 끝에 이렇게 당선되었다는 거는 앞으로 많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이 자질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실력도 되는 정치인이 끈질김과 어떤 자신의 성실성을 갖고 진실하게 도전하다 보면 이렇게 문이 열린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수정당에도 이런 어떤 젊은 피들이 모일 수 있는 또 말하자면 양지만 찾아가거나 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을 들이고 천착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에서 용산과 그다음에 그 나경원 후보의 그 동작을 못지않게 예. 이번에 그 김재섭 후보의 당선은 정말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면서 밑에 이제 전북 지역도 쭉 나가고 있는데 항상 이제 선거 총선이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텃밭인 지역 외에 가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득표수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 왔는데 보면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산이나 이 영남 지역에서의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득표수도 내겠다라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이게 우리 소선거구제 한계였고 네. 지역주의 투표가 우리가 선유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왔고 몸으로 느껴왔던 이런 경향들이 투표에서는 반영된다. 이런 것들이 뭐 북풍 혹은 뭐 지역주의 이런 논란들인데 어찌됐건 이 강고한 지역주의의
균열을 내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권 심판론과 뭐 2조 심판론이 맞붙는 선거였는데 네. 지역주의의 강고한 벽도 또 한 번에 확인한 선거였던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보기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없이 또 TK 이런 지역, PK 이런 지역에 공을 들여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계속 그 호남의 문을 두드린다면 나중에라도 또 유의미한 또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 결과를 우리가 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주의라기보다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소위 이념 전쟁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이념 대결 또는 진영 대결이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는 마치 이게 지역주의 어떤 투표 성향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보고 나면은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윤석열 정부의 좀 우측, 극우적인 행보 또는 오만 독선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 지역주의 성향의 다시 이제 복귀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결국은 이제 어떤 이념 대결, 진영 대결.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실은 보수 진봉 이 양강 체대 하에서 네.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그런 선거 중에 하나로 또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경기 지역 얘기를 조금은 더 해볼까라고 하는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안철수 후보 역시도 이번에 아마 당선이 유력됐다라는 얘기까지도 잠시 뒤에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번 개표 상황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